안녕. 자, 이제 정책 평가입니다. 정책 평가는 이제 정책 변동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학의 마지막이죠. 그죠?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변동. 그래서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 과정에 필요한 연구를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라수엘이 주장했던 정책학의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정책 평가를 갑시다. 정책 평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꼭 그렇지는 않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거죠. 여기 핵심은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놓쳐 했던 것처럼 X와 Y의 관계, 인과관계죠. 정책을 효과. 그죠? 도로를 건설했더니 속도가 올라갔네요.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소비가 증진되었느냐. 뭐 이런 거죠. 과연 이 사회 상태의 변화가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 인과관계죠. 그죠? 그럼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실험을 전제를 합니다. 정책 평가 일반적 목표. 정책에 대한 정보. 그죠?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수단은 맞았는지. 정책이 성공했고 실패했다고 알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 관리적, 정치적 책임. 맞죠? 주로 이제,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정책학 발전의 학문적 기여. 빅맨이라는 학자는 뭐 이런 걸 좀 멋있게 표현했는데 목표가 잘 충족되었는지, 성공과 실패의 원인, 성공했던 원칙, 효과를 정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나 방법은 없었는지, 상대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근거가 없는지, 수단과 목표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나카무라 스모루드는 집행자가 권한이 많으면 당연히 집행자가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집행자가 단지 기술적 재량이나 행정적 재량만 했으면 당연히 평가의 기준도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고전적 기술 관료형은 이른바 기술적 재량과 권한 행사죠. 지시적 위임형은 기술 재량에 더해서 행정적인 재량을 행사합니다. 협상형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재량적 실현가형은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광범위한 재량을 누리게 되죠. 관리적 기업가형은 누가? 집행자가 권한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고지협재관으로 우리가 외웠죠. 당연히 이쪽은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효과성, 능률성이, 그죠? 우리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되겠죠. 그죠? 협상형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수혜 집단에 대한 대응성, 체제 유지. 그렇죠? 왜 관료적 기업가형에는 체제가 유지됐는지를 평가 기준을 본다? 집행자가 결정도 하고 집행도 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고지협재관 효능만 대체.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정책 평가에 유형이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우리가 집행 도중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 완료되고 나서 집행 도중에 할 수도 있고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정책의 결과, 즉 집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집행 도중에 하거나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에 대해서 평가한다. 집행 과정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이것을 과정평가라고 그래요. 과정평가는 집행이 되는 도중에 하거나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하니까 굳이 나누면 이것은 사전적 과정평가겠죠. 이것은 사후적 과정평가겠죠. 왜 그렇죠?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니까 사후적 과정평가.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죠? 집행이 이루어지는 도중. 집행 완료 전이니까 집행 도중에 한다. 그죠? 집행 도중에 한다. 마치 라면을 끓이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라면의 국물을 한번 맛보면 좀 짜다 안 짜다 그래서 물을 더 붓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넣거나 한다는 것은 더 나은 집행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죠? 더 나은 집행을 형성하기 위해서 빠른 피드백을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빠른 집행 도중에 한다. 도중평가. 빠른 피드백 평가. 더 나은 집행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다. 형성평가. 도중평가.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한다. 그래서 사전적 과정평가.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하니까 사후적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후적 과정평가는 외웠어요. 저는 협인, 집지. 협인, 집지. 자, 사후적 과정평가. 자, 사후적 과정평가는 집행이 완료됐죠. 그죠?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일단은 집행 지침대로 되었는지 집행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지침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의도한 인과 경로대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집행했다.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에 100억을 투입해서 500명의 인력을 동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버스 전용 차로의 집행 지침이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500억을 쓰고 1000명이 집행에 참여하면 말 그대로 지침대로 집행된 거 아니죠? 지침대로 집행돼. 원래 집행하려고 했던 그 지침대로 집행되고 버스 전용 차로가 되니까 버스의 수요를 높이고 택시의 수요도 높이고 지하철의 수요도 높이고 자동차의 수요는 낮췄다. 그래서 결국 속도가 올라가는 인과경로를 만들었다면 이러한 인과경로대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협인, 집지. 협의의 과정평가는 인과경로대로 효과가 났는지 집행점검은 지침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본다는 거죠.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그죠?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번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프로그램 모니터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사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모니터링을 또 감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모니터링을 집행점검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집행 모니터링, 집행점검 이런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보면 이런 거죠. 성공적인 정책 집행 과정이라는 것은 원래 문서에 있는 지침대로 집행되고 원래 우리가 얻어했던 인과 경로대로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 효과가 능률적인지 효과적인지 공평한지를 보는 것은 사후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결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이유, 맞죠?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능률성, 효과성, 공평성. 뭐 적합성과 적절성은 우리가 다 알 테니까 넘어가시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표가 논쟁적인 게 있는데, 과정평가는 하여튼 뭐에 대한 평가다? 집행에 대한 평가죠. 그죠? 또는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라서 과정평가고, 총괄평가는 집행의 결과에 대한 것이죠. 집행 결과에 대한 거죠. 사전적인 것은 우리 과정평가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게 예비평가죠. 사전평가라고 그러는데, 예비평가나 사전평가를 하는 것은 딱 봐도 과정평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죠. 한편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형성평가, 도중평가, 우리 아까 앞 시간에 했죠. 위에 봤죠? 빠른 피드백 평가다. 빠른 피드백 평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빠른 피드백 평가라고 하죠. 자, 사후적으로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 과정 하는 것은 협인 집지. 그죠? 협의의 과정 평가는 인과 경로. 집행점검은 지침대로 집행되는지 보는 거죠. 자, 총괄평가는 결과에 대한 건데, 우리 영향평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능률성, 효과성, 공평성. 능률성, 효과성, 공평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잠깐만 쓰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능률, 효과, 공평성. 재평가는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개념상 평가한 것을 평가하는 거니까 평가라는 게 이미 있죠. 그죠? 평가를 다시 평가하니까 사후적이죠. 착수 직전 분석은 총괄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기획하는 거라 그래서 또는 이것을 사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착수 직전 분석은 사전적 총괄 평가라는 거죠. 사전적 총괄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메타 평가, 우리 전에 예비 평가, 사전에 예비적으로 평가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래서 사전 예비 평가성 검토. 그죠? 그래서 evaluability assessment. 정책 평가의 소망성, 바람직스러움과 정평 평가는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사전에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형성 평가는 알겠죠? 도중 평가, 형성적 평가. 빠른 피드백 평가. 빠른 피드백 평가. 정책 집행 도중에 더 나은 정책을 집행 과정을 형성하기 위한 평가라고 그랬죠. 집행 점검은 지침대로 100억을 쓰기로 했으면 100억을 썼는지를 평가하고, 50명을 동원하기로 했으면 50명을 동원했는지 점검하는 것을 집행 점검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과정 평가는 인과 경로라고 얘기했고요. 착수 직전 분석은 front-end analysis, front-end, 그렇죠? front-end 끝부분에서, 그죠? front, 맨 앞에 끝부분에서 한다는 거죠.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된, 직전에 하니까 이제 사전적인 거죠, 그죠? 수행되는 거. 그러니까 조망적 평가 종합, 사전적 총괄 평가, 평가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총괄 평가죠. 평가를 하기 전에 이 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한번 평가해 볼까? 그죠? 조망적 평가 기획, 사전적 총괄 평가. 협의의
총괄평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책의 효과가 능률적이었느냐, 공평했느냐, 효과성이 있었느냐를 평가하는 거고요. 재평가라는 것은 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평가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제3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거. 그죠? 제3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거. 평가, 종합, 메타, 평가. 평가, 종합, 메타,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상위 평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상위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상위 평가라고 하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의 유형이었고요. 이제 평가의 방법입니다. 자,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과정평가입니다. 과정평가. 그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그들 간의 논리적 인과 구조. 우리 협의의 과정평가는 인과 경로를 설정하고 그 인과 경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보여줌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투입, 어떤 활동을 거쳐서 산출이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스 전용 차로를 하게 되면 그래서 버스하고 지하철, 택시, 자차, 자가용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줘서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 플러스고 이렇게 플러스고 이렇게 마이너스고 이렇게 이제 버스 전용 차를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결과 사이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돼서 신속한 교통소통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자 보기에 버스 전용차를 하면 이런 서로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른바 프로그램 로직 모형이죠. 이건 당연히 여러분 이 버스 차로의 결과가 얼마나 능률적이었고 공평했는지 효과적인지를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과정평가의 내용이죠. 그죠? 정책이 어떤 경로로 인과 경로가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과정평가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의 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책 문제 및 결과의 명확화, 정책 형성 과정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 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있습니다. 것이죠.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버스 전용 차로의 어떤 전해 과정, 왜 필요했는지, 뭘 투입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를 줬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속도가 버스 전용차로 인해서 전반적인 버스 속도가 10km에서 30km로 올라갔는데 이게 강북 지역에만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강남 지역은 공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능률적이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렇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것은 목표 모형이죠. 목표 모형은 당연히 총괄 평가겠죠. 논리적인 인과 경로, 과정평가죠. 과정평가. 집행 도중에 평가한다. 이것은 총괄평가, 집행 이후에 평가한다는 거죠. 자, 스터번벌이라는 학자가 만들었던 CIPP 모형도 기출문제입니다. CIPP 모형은 Context Evaluation, 그러니까 상황을, 그죠? 정책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평가하고 투입을 평가한 다음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 산출을 평가한다는 거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설계, 획득, 정보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평가 모형이죠. 그래서 상황, 투입, 과정. 결국은 이제 사전적 형성평가와 사후적 총괄평가를 모두 적용되죠. 그죠?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죠? 형성평가, 우리 과정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productivity evaluation은 총괄평가의 내용이니까 CI, PP 모형은 과정평가와 총괄평가의 요소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지문이 한번 나왔는데요. 뭐 그냥 이런 거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다른 정책평가는 양적, 질적. 그죠? 그래서 버스 전용차로의 효과를 속도로만 검토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양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이죠. 그죠? 주로 통계 분석을 하고, 주로 양적 방법은 연역적인 구조에 따라서 가설을 검증합니다. 질적인 방법은, 그 버스 전용차를 바라보는 강남, 강북 또는 노인, 청소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질문지를 나눈다든지 참여 관찰, 투사, 면담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개별적인 사람들을 다 일일이 관찰하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일종의 긴합적 방법이죠. 긴합적 방법. 질적인 방법은 보통 이제 관찰, 면접, 그죠? 관찰이나 면접 이런 것들이 되겠고, 뭐 질문지법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죠? 됐습니다. 자, 정책평가의 또 다른 방법은 내부, 외부 있습니다. 뭐 너무 쉽죠. 그죠? 내부평가는 자료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요.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평가, 결과 활용 가능성. 그렇죠? 자기가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왜 좋은지 나쁜지 어디에 다음 적용해야 될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객관성이나 자율성, 중립성이 부족하다. 뭐 이해죠?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좀 정보를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있죠. 외부평가는 객관성, 중립성, 자율성이 높지만 외부평가위원회가 한번 구성되고 없어져 버리면 계속 그죠? 장기간에 걸쳐 할 수도 없고, 외부평가에서 이 기관이 문제가 많다 하면서 개선 공고를 하도 뭐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안 따르면 사실상 강제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죠. 그런 게 단점이 있습니다. 자, 평가의 열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전평가를 합니다. 사전평가. 사전평가는 평가성 검토, 예비평가, 그죠? 예비평가, 예비적으로 사전에 평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거나 사정한다. 평가의 가능성과 평가의 가치를 사전에 예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를 파악하고 실행 가능하고 유용한 평가 설계,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죠? 한국의 뭐 국방정책, 무기개발을 평가하겠다 그러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국가기밀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의 실행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건 예비적으로 걸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정책을 평가하면 좋지만 사실상 평가의 가능성이 있거나 평가의 소망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가의 가능성과 소망성을 사전에 예비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봉평가를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 모형, 그죠? 정책 모형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반부패 정책 평가. 이렇게 하면 너무 크죠? 반부패 정책이 이해충돌 방지법도 있을 테고, 김영란법도 있을 테고, 공수처도 있을 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공수처 이후에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공수처가 만약 뭐 2020년 1월 1일 날 출범했으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 내가 한번 평가해보겠다. 이것이 바로 평가 모형, 이른바 사업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가 가능한 모형, 반부의 정책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너무 넓고요. 아주 구체적인 어떤 평가 모양을 만들고 양적인 방법이나 질적인 방법으로 공수처 이후에 어떤 객관적인 어떤 통계치라든지 또는 관련자들의 어떤 면담이나 참여 관찰 등을 통해서 질적인 정보를 해석한 다음에 평가 결과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 평가를 좀 의심스럽다 또는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한번 높여보겠다. 그러면 재평가는 평가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상급기관이나 독립기관이나 외부기관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위평가, 평가를 다시 한번 종합해본다. 평가 종합, 다시 한번 평가해본다. 재평가. 그죠? 그냥 원문을 써서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메타평가.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해본다는 것은 다면적 특성을, 그죠? 제3자가 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메타평가의 구체적 지표 구성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된다. 평가 대상 특성을 표준화시켜 지표를 구성하는 기존의 측정 방식에 대한 보완적 방법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그 위의 단계입니다. 초, 상위. 메타 분석은 메타 결정, 메타 평가, 메타 분석. 상위, 초, 이런 뜻이죠. 메타 플러스 메이킹은 결정 위에서 상위에서 결정하는 것. 메타 평가는 평가 위에서 평가하는 것. 평가의 평가죠. 메타 분석은 뭐였어요? 분석한 것을 다시 분석하는 거죠. 메타 분석은 기존의 연구, 분석 연구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것. 메타, 초, 상위. 메타 학습은 그럼 뭘까요? 학습의 학습. 학습의 학습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정책평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평가의 목표죠, 사실. 타당성이죠. 정책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다? 타당성. 발리드인데 발리드란 단어가 유효하다, 타당하다. 저는 이걸 이제 정확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타당도, 타당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죠? 쿡과 캠벨이라는 학자는 타당성을 학문적으로 타당성을 4개로 주장합니다. 구통 내외, 구성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구통 내외. 이건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구성 타당성이 없으면 통계 결론 타당성이 의미가 없고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의미가 없으면 내적 타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적 타당성이 없다면 외적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죠.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구통 내외, 구통 내외. 자, 구성 타당성은 정책 평가에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타당하게, 정확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방금처럼 공수처 이후에 부패 문제를 검증하는데 1월 1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범됐는데 중간에 보니까 통계치가 2010년 이후부터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그렇죠. 공수처 이후에 부패의 변화라는 정책 평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성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 구성 타당도가 없는 것이죠. 정책의 평가에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X, Y입니다. 그렇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성되어야 되죠. 버스 전용 차로를 하는데
택시 제도도 같이 포함시켜버렸다. 그러면 구성타당도가 없죠. 또 한편 이런 구성타당도에서 재밌는 것은 여기서 구성요소 중에 예를 들면 이게 버스 전용차로 공수처에 어떤 개념 정의가 필요하죠. 또는 부패 사건에 부패라는 것이 추상적이니까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온 걸로 하겠다. 처벌을 받은 걸로 하겠다. 징계로 한 걸로 하겠다. 그죠? 이렇게 만약 부패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신고가 들어온 걸로 할 거냐, 처벌받은 걸로 할 거냐, 징계가 된 걸로 한 거냐. 근데 신고로가 들어온 것을 부패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확한 부패 사건의 구성은 아니죠. 그죠? 그냥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부패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고가 많아진 것이 부패가 공수처가 열심히 활동했던 거라고 우리가 구성한다면 정확한 구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라는 것도 구성타당도입니다. 하여튼 필요한 이론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구비하고 있으면 구성타당도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 정책 효과를 찾아낼 만큼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가 있는지 여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수처 이후에 설립 이후에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처벌이 예를 들면 20% 증가했다. 그런 공수처 이후에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처벌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1종 오류는 무효인 것을 유효라고 결론 내리는 오류고요. 2종 오류는 유효인 것을 무효로 결정 내리는 오류죠. 자, 예를 들면 20% 정도의 변화는 뭔가 사회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죠? 유의미한 변화였는데 효과가 없는 걸로 결정 내리는 것은 지금 이것은 통계적인 결론이 정확하지 않죠. 몇 종 오류예요? 2종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근데 공수처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처벌이 0.3% 정도 증가했다. 0.3%는 그냥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우연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0.3% 증가했다는 것은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죠. 근데 효과가 없는 것을 효과가 있는 걸로 결론 내린 것은 이건 1종 오류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여기 1종 오류죠. 이거는 2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 결론의 정확성. 쉽게 말하면 효과가 있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 내려야 되고 효과가 없는 것은 효과가 없는 걸로 결론 내려야 되죠. 근데 효과가 있는 걸 없는 걸로 결론 내리거나 효과가 없는 것을 있는 걸로 결론 내리는 것은 통계적인 결론이 정확하지 않죠. 됐습니다. 통계적인 결론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를 찾아내기만큼 충분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였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있고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적 타당성은 과연 인과적 추론이 정확하냐? 정책 때문에 정책의 사회 상태가
나타났느냐. 그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제고하는 방안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공수처 이후에 부패가, 고위공직자 부패가 감소됐는데, 과연 이 부패의 감소가 공수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제3의 요인,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부패의 여지가 줄어들 수도 있죠, 사실. 또 코로나로 업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각종 사업들이 중지되면서 부패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죠. 또는 내부 고발자 제도, 또는 기존의 공무원들 교육 때문에 부패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과연 그러면 부패가 줄어든 것이 이 공수처라는 정책의 실시로 인한 거냐? 즉,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인과적 추론이 정확하다라면 무슨 타당성이 있다? 내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내적 타당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외적 타당성은, 자,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 때문에 부패가 줄어들었다라는 우리 결론에 도달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영국, 프랑스, 중국에도 효과가 있을지, 외부, 정책 외부, 다른,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확보한 것이니까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 다른 지역이나 계층, 나라, 성별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다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적용한 정책이 부산, 광주, 대구, 인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의 가능성, 다른 계층, 20대들에게 적용되는 효과가 있었던 정책이 30대, 40대, 50대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무슨 가능성? 일반화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통내외입니다. 구통내외 이렇게 해서 정책 평가의 대상이죠. 그죠?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미리 설명해 볼까요? 그냥 좀 랜덤 샘플링을 하면, 무작위 배정을 하면 똑같은 동질성을 구성했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이 높죠. 축조는 매칭입니다. 비슷한 것을 짝짓기 한다는 거죠. 버스 전용차로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속도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실시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하고 똑같은 랜덤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가장 비슷한 부산에서는 버스 전용차로 여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전용차로를 해서 30km 올라갔는데, 이 속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예를 들면 고유가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안 나와서 속도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고유가는 부산에도 미친다. 서울은 원래 10km였는데 30km 됐는데, 부산은 버스 전용차를 안 했는데 속도가 10km인데 15km가 됐더라. 부산은 그래서 이 5km만큼은 속도가 5km 올라가는 것은 고유가라는 외부 변수에 의한 영향이다 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비슷한 길끼리 짝 지은 거. 리플렉티브, 재기적이란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거죠. 주로 이건 이런 특정한 무작위 배정이나 짝짓기, 그죠? 축조에 의한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쓰레기 종량제는,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거죠.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마스크 쓰고부터 이렇게 줄어들었다.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리플렉티브 한다는 거죠. 이른바 재기적 통제입니다.
통계적 통제는 당연히 통계 분석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고, 포괄적 통제는 사회 표준, 피업과 피업이죠. 사회 표준과 통제하는 거고, 잠재적 통제는 지어시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잠재적 통제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축조는 비슷한 길끼리 짝짓는 것, 리플렉티브, 재기적 통제는 전국적 차원에 시행되는 정책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는 것을 말하고요. 포괄적 통제는 사회 표준, 잠재적 통제는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이나 분석에 의해서 통제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3의 변수와 내적 고통 내외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